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자, 그래도 대부분 다 3컷 안에는 들어간 거 같네. 좀 쉬웠나요? 1회 때 제일 어려웠지. 1회 첫 번째 게. 그죠? 2회 때 조금 쉬웠고 오늘 거는 그냥 중간 정도. 셋 중에 중간 정도 아니고. 자, 이쪽부터 볼게요. 이쪽부터 한번 볼게요. 얘들아, 비문학에서도 6문제짜리가 하나가 있고, 알죠? 비문학 3개 중에, 그러니까 독서까지 포함하면 4개지만, 비문학 일반 독서 지문 중에 3개 중에 하나가 6문제가 있고요. 문학도 어때? 문학 지문 중에서도 하나가 6문제가 있잖아. 이거에서 망해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쉽게라기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빨리 끝내버리고 여기에 시간을 좀 더 써야 된다고. 각각 6개짜리 지문에. 그러니까 내가 비문학이 조금 더 약하다. 그러면 비문학의 시간을 1분이라도 더 투자하는 게 맞고 내가 문학 쪽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가급적 틀려주지 말아야 되거든? 요2 지문만 다 맞아도 12개를 맞는 거야. 근데 그 두 지문에서 하나씩만 틀려도 벌써 뭐 2점짜리만 해도 4점에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고 우리가 다른 걸 다 퍼펙트하게 맞는다 이런 상관없지만 그러면 그냥 뭐 한두 개 틀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 어쨌든 화작이나 업무에서도 안 틀려야 되지만 하나 정도는 실수로 어쨌든 틀린다? 그러니까 만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전제했을 때 하나, 비문학에서 하나, 문학에서 하나 3개라고 3개. 됐지? 그런데 그 6개짜리를 틀려버리면 딴 데서도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버리면 이제 4개, 5개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90점대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딱 3개에서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 돼. 각각. 영역별로. 알겠지? 근데 3개를 생각했는데 내가 엄매나 화작 쪽에서 다 맞았어. 그러면 2개만 틀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100분위가 높아지지. 같은 그 1등급은 당연히 1등급이지만 100분위가 높아지지. 이렇게 되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덜 틀려야지 여긴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2개 버리라고. 그치만 3점짜리 문제 하나를 버리더라도 문제는 그 지문을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까 방금 호준이 그것처럼 1번 예를 들어 쉬운 문제를 먼저 준다. 내용을 읽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맨 위에 나오는 게 맞잖아. 문제가 4개가 딸렸을 때 4개나 6개가 딸렸을 때 1번에다가 어렵게 내겠냐고. 아니라고. 이거는 내용 이해 문제잖아. 우리 다 알잖아. 그러면 보기 박스 문제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잖아. 6개 중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자면 3번하고 4번 내지는 4번하고 5번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 하나를 날리라고. 나머지 당연히 다 맞아야지. 자, 아휴 배 아파. 배가 살살 아파요. 자, 이쪽에 한번 볼게요. 뭐 얘기하고 있어?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가나로 정리를 했고요. 잠깐만, 나 배가 살살 아파요. 웅합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얘들아 이 지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문제의 6번 문제랑 8번 문제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 볼 필요 있어 없어요? 지문 읽기 전에 말이야. 필요 없죠? 자 얘들아 이거 무슨 얘기냐 지금 나 하는 얘기? 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문학 지문에서는 문제 중에 보기 박스에 있는 게 있죠. 이거는 먼저 읽을 필요가 있다고요, 당연히. 내가 아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초식 같은 걸 보면 뒤에 보면 뭐 초식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걸 먼저 읽을 필요 있다고. 선지는 보지 말고 선지는 봐봤자 뭘 묻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헷갈려. 시간만 버리고. 그러니까 보기에서 그냥 이 초식이란 말이 이때 얘기인가? 그러면 이 초식이 풀만 먹고 고기 안 먹고 이런 얘기인가? 그렇다면 그게 이소설하고 419, 516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걸 생각하고 보면 들어가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자 독서 지문이야. 독서 지문에서 과학이든 사회든 늘 이런 거 나오잖아. 보기 박스에 그래프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오잖아. 이런 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 더 헷갈려. 더 헷갈리는 게 아니라 뭘지도 몰라. 지금 봐라. 외부 규모 경제가 8번 같은 경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K에 대해서 어쩌고 우리 외부 규모 경제 이것도 모르거든요. 본문에서 이걸 체계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쪽 6번도 마찬가지. X는 하루에 뭐 4번을 생산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뭐예요? 본문 내용에서 얘기한 거를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 잠깐만요. 성능 조절 좀 해놓고 됐어. 그래서 독서 지문에서는
아이의 이런 보기 읽을 필요 없다 이랬어. 자, 가하고 나 볼게요. 가하고 나를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아마도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먼저 가에서 얘기하면 뭐에 대해서 나와요? 무역하는 얘기가 나오지. 두 국가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게 뭐라고요? 절대 우위론을 주장하고 있대지.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바라보는 무역은 뭐라고요? 절대 우위. 한마디로 이거 개념은 다 아는 거지. 그것까지는 안 쓸 거야. 절대 우위가 뭐라고요? 너하고 나하고 태어나. 너하고 나하고 이걸 할 때, 무역을 할 때 네가 나라고 내가 나라야. 근데 내가 훨씬 더 너에 비해서 유리한 게 있어. 노동량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분필 하나를 니네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데는 노동력이 10개가 필요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만드는데 2개면 돼. 그럼 누가 유리해? 당연히 내가 유리하잖아. 나는 그만큼의 수고로 이거 하나를 만들어. 너는 10개, 10명이나 필요하고. 이러면 분필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뭐가 있는 거야? 절대 우위가 있는 거잖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애덤 스미스는 나라 간의 무역이라는 건 뭐 위주다? 절대 우위가 있는 상품 위주로 무역이 전개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똑똑똑 내려가지고 얘기한 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잠깐 여기다가 이거를 좀 해줘 보면 A하고 B 얘기를 하고 있지. 물론 이제 리카도의 비교 우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부터 써놓으면 얘는 이랬고 얘는 뭐라 그랬어? 아니다. 그런데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리카도는 뭘 얘기한 거야? 비교 우위를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이 비교 우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뭐 A가 절대 우위에 있을 때 그 뭐 신발하고 얘네 의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A에는 2개 들어갈 때 그 신발 만드는데 2개 들어가고 의류 들어가고 하나 이거를 한번 해보면 그냥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A에 신발 만들 때 의류 만들 때 A국이 B국이 신발 만들 때 의류 만들 때 이건 뭐래요? 얘 2개 만들 때 얘 하나 얘는요 6개 만들 때 2개 이렇다 그랬지. 그러고 여기에 투자된 노동량은 동일하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어딘지 아시죠?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누가 그러면 이럴 땐 유리하다고요? 노동 생산성이 높은 국가가 유리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리카도의 비교 우위에 의하면 자 A는 B에 비해서 비교 우위라 그랬으니까 B에 비해서 다른 건 다 동일하다고 했고 어느 걸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대요? 신발을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했죠? 얘는 A에 B에 봤을 때 의류를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리카도가 말하는 비교 우위론으로 따져본다면 A는 B국에 비해 신발을 생산하는 게 더 우위에 있다. 얘는 의류를 생산하는 게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름 뭐였어? 헤르세르. 아니 뭐야? 헤크세르? 자, 헤크세르. 얘 무역론까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헤크세르는 다르다 이거죠. 절대우위, 비교우위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얘는 조건에 따라 다르대요. 뭐 중심이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노동 중심이면 얘네 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얘네 자본이 더 많으냐? 노동이 더 많으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 볼까요? 우리는 뭐예요? 자본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뭐예요? 노동이 더 걔네는 유리하죠. 이러니까 노동이 유리한 나라에서는 어떤 거를 하래요? 뭐 농업, 섬유 이런 식의 노동 집약적 산업 이쪽으로 하는 게 얘네한테는 더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자본이 많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자동차나 중공업 이런 것들의 자본 집약적 인걸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뭐에 대해서? 나라 간의 무역에 대해서 나라 간 무역에 대한 세 전문가의 이론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요, 이걸로 볼 때 전문가 물론 여기서는 지금 문제는 안 나왔지만 전문가 견해를 그냥 똥똥똥 얘기하고 있죠. 얘가 나쁘다, 얘가 좋다 이런 것도 없어요. 맞아?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다, 비교하고 있다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거라고. 물론 지금 문제는 없지만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왜?
전문가 의견들은 3개씩이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견해만 있을 뿐 여기에 장단점이라든가 뭐 한계를 분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거는 없다고요. 의의라든가 여기에는 없었어요. 자, 그 다음 나아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았어야 할 내용들은 뭐예요? 절대 우위라는 게 개념이 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비교 우위였고, 그 다음에 헤르셀가 이렇게 현대사회는 사실 이렇거든요. 노동이 그러니까 나라가 뭐를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건 다른 거다라고 얘기한, 이게 좀 더 현대적이긴 하죠. 많은 이 지문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비교 우위였죠. 그래서 나로 들어가 보면 비교 우위론은, 그죠? 비교 우위론이죠. 야, 내가 지금 방금 나 보기 전에 비교 우위론이 제일 중요하죠. 이 글에서는 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 읽기 전에 제일 많잖아요, 설명이. 그렇지 않아? 가운데 2문단, 3문단 다 지금 메카드 비교 우위론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당연히 뭘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오는 애가 주인공이요. 그럼 당연히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갈 거구나를 잡을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에 보니까 비교 우위론은 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비교 우위론에서 봤을 때에는 뭐 한대요? 우위에 속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A나라가 잘하는 거를 뭐 한대? 수출하게 되겠죠. 당연하잖아. 조금 들여서 많은 걸 만들어내니까 조금의 노동성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니까 그 싸게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수출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열의에 있는 거, 우리는 이거 분필 하나 만들려면 뭐 진짜 되게 많이 이게 들어. 그런 거 수입을 한다는 거죠. 그게 더 싸니까 인건비보다. 뭔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나의 맨 첫 부분에 나왔어. 그래서 이건 전제 같은 거기 때문에 잠깐 써놔볼게요. 비교 우위에 있는 거는, 비교 우위에 있는 건 뭐를 하게 된다고요? 수출을 하게 되겠죠? 수출을 하게 되고, 비교 열의에 있는 건 수입을 하는 게 낫다. 인건비보다 싸니까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폴 크루그먼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 그러나 이 비교 우위론으로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역이라는 건. 그럼 뭔데요? 신무역론 이런 걸 얘기할 때 뭐라고요? 폴 크루그먼 이라는 사람이 신무역론을 얘기했대. 그러면 이걸 한번 비교 우위론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같이 한번 써볼게. 이 사람은 신무역론. 자, 비교 우위론을 먼저 한번 보자면, 비교 우위론에서는 뭐라 그러지? 생산량이 늘어나면 평균 생산 비용도 생산량이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난대요. 평균 생산 비용도 늘어난다고 했지. 그런데 얘는요, 신무역론에 의하면 어떻게 된대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시죠?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나와있죠? 나의 두 번째 문단. 왜 그렇대요? 왜 그렇대? 초기 고정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런 걸 뭐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내부 규모의 경제로 설명하고 있었어. 다시. 자, 이 신무역론이라는 거는요, 뭐 중심으로 얘기한다고요? 내부 규모의 경제. 얘들아, 내부 규모가 뭐겠냐? 그 나라 하나만 해서 라는 얘기야. 그 나라 안에서만. 그러면 딴 나라와의 관계는 외부 규모의 경제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 규모, 한 나라에서 보세요. 이 폴 크루먼이 얘기하는 신무역론은 뭐냐면 뭐가 많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필 공장을 차려요. 분필을 다 만들 거예요. 그럼 분필 공장 만들어야 되고 처음에 기계 사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지? 그걸 뭐라고 하는데요? 초기 고정 비용이라고 한다고요. 초기 고정 비용인데 이 초기 고정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가 뭐지? 처음에 기계 사고 공장 사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000만 원 들었어요. 이게 1,000만 원 들었으니까 요때 분필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100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1,000만 원에다 더, 이거 10원 더해 100원이래. 100원이에요.
천만 원에 100원을 단위가 달라져도 하여튼 이걸 더해서 뭐 해야 돼? 나누기 1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 하나당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런데 이게 뜨뜨뜨뜨뜨 해가지고 1000개, 뭐 1000에 딱 똑같다고 쳐보자. 그래서 1001개가 됐어요. 1001개가 됐을 때부터는 이 1000만 원은 계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그냥 걔 하나 적용만 되잖아요. 왜? 이미 이걸 이제 뽑았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평균 생산 단가가 당연히 아주 낮아지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신무형론이라고요. 그런데 얘의 전제는 뭐예요? 이렇게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평균, 그러니까 이때까지겠죠. 이 1000개 이거 되는 때까지겠죠. 여기까지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의 하나당 평균 생산 비용은 감소한다. 예? 이건 이해하셨죠? 왜 그렇대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내부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니까 초기 고정 비용이 있다고요? 이거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천연도 떨어지는 거라고. 얘가 원인이에요. 얘를 원인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게 어떻게 된대요? 이 신무형론이 좋은데 이걸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된대요? 그 세 번째 문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대? 두 번째 문단이구나. 두 번째 문단에 한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오른쪽. 이쪽 페이지의 오른쪽 위에서 다섯 번째. 따라와요. 그런데부터 볼게요. 신규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해서 차별화된 상품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은 다양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겠죠. 소비자들은 다양한 누리를 이룰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이게 한계치가 있다는 거죠. 낮아지는데.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아. 왜? 소비자들은 차별화된 상품들 중에서 선택할 뿐이어서 뭐 한다고요? 수요는 한정돼 있다고요. 다시. 자, A 분필, B 분필. 처음에는 A가 시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기 고정비용 많이 물어들었지만 뺐죠. 얘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이러니까 이제 B, C, D 막 분필 회사들이 막 생긴 거예요. 되게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 A도 써보고 B도 써보고 C도 써보고 이렇게 되니까 분필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한정적일 거 아닙니까? 이런데 이 A가 옛날에는 돈 많이 벌었죠. BC 생기기 전에는. 그런데 BC가 생기고 나니까 얘가 예를 들어 분필 수요량이 100이었다면 처음엔 얘가 100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뭐 한 50? 얘가 한 20, 얘가 30? 이런 식으로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수요를 더 늘릴 수는 없다고요. 시장을 더 확대할 수는 없다고요. 이러니까 얘네들이 눈을 어디로 돌려요? 어디로 돌려요? 해외로 돌리게 되는 거 아니야. 해외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라고요. 이 내부 규모의 경제에서 뭐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수요의 한계. 다시 말해서 한정된 수요 때문에 한정된 수요 극복 해야 얘네도 더 많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드디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해외로 돌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외부 규모의 경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세계로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외부 규모의 경제를 보면 또 장점이 뭐냐면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외부 규모의 장점은 뭐라 그랬냐면 같은 산업을 하는 이점이 되게 많다죠. 분필이면 분필. 이런 것들을 뭐 한대요? 같이 공유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죠. 그거 어딘지 아시죠? 어디냐면 니은 바로 밑에죠. 니은 외부 규모의 경제의 밑에 보면 크루먼에 따르면 어딘지 아시죠? 외부 규모의 경제는 고정 비용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라 그랬나? 내부 규모는 내부 경제는 고정 비용이 일단 크게 먹히잖아요. 그런데 외부 규모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 비용이 아니라 그럼 뭔데?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한 지역에 모여 있을 때 노동자가 몰려들어서 노동자 풀링 현상이 생기고요. 많다는 얘기죠. 노동자가 부품 공동구매와 같은 중간 투입물도
공유할 수 있고요. 노하우 정보와 같은 기술적 파급효과 등 외부적 이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래서 해당 산업 전체에서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산업의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요것만 분리해낼 줄 알았으면 이 지문 틀릴 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같은 산업의 이점 이런 것 때문에 이걸로 써놓을까? 똑같은 색으로 써놓을까? 니네 보기 좋게. 자, 같은 산업의 이점 때문에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어디 갔어? 생산량이 늘어도 늘면 평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는 얘가 말하는 신무용론이고요. 이거는 폴 크루그먼이 여태까지 나왔던 비교 우위론과 다른 신무용론을 얘기했다. 그 다른 점이 뭐냐? 이거란 말입니다. 비교 우위론은 이게 많아져도 얘가 올라가지만 이 폴 크루그먼이 말하는 신무용론은 생산량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평균 생산 비용은 떨어진다. 그런데 그걸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부 규모의 경제에서는 뭐 한다고? 초기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그게 다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도 평균 생산 비용은 늘어도가 아니라 늘면 평균 생산 비용은 떨어지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원인이 다르단 말이야. 원인이. 알겠니? 자, 이거죠. 얘 내부 규모 경제에서 이렇게 되는 이 원인은 이것 때문이고 외부 규모의 경제에서 이렇게 되는 건 이것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다르다고요, 원인이. 그걸 잡았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도 나오냐면 그런데 너무 이렇게 같은 산업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할 수도 있대요? 잠금 효과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죠. 특정 산업, 특정 국가에 쏠린다고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자,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마지막은 지금? 외부 규모 경제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잠금 효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얘들아, 이게 이런 거예요. 나라로 생각해봐. 인쇄소 같은 게 있어요. 인쇄소가 있는데 얘들아, 우리나라 인쇄소 어디 있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세 개라고 생각해보세요. 세 개예요. 내가 인쇄소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나 지금 경기도 안양에 있는데 인쇄소를 좀 제대로 좀 해보려 해요. 근데 대한민국 인쇄소 하면 어디게요? 충무로거든요. 서울의 충무로. 뭐 다 일반 인쇄소하고요. 가격이 3분의 1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많이 뭔가를 이렇게 인쇄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디다 맡기겠나? 당연히 거기다 맡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쇄소 하면 충무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무슨 실리콘밸리?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해도 이미 충무로에서 너무 많이 그게 짱짱하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 진입이 상당히 어렵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지금. 얘네가 이렇게 몰려있어도 좋긴 좋죠. 이게 그러니까 같은 산업이 몰려서 서로 공유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죠. 일단은 장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경제에서는 이렇다. 그런데 이 외부 경제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많이들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얘네끼리만 뿅뿅뿅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나라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잠금 효과가 가속화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 먼저 진입한 그 산업에 먼저 진입한 국가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뭐 베트남하고 중국을 예를 들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놨죠. 베트남이 더 낮은 인건비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베트남이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뒤에 그래프 문제, 여러분 다 틀린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여기입니다. 거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단이야. 어딘지 알겠죠?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외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으로 인해 향후 소비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에 무역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실제로 중국이 특정 산업의 수출을 오랜 시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얘가 뭐야, 그럼?
중국이 오랜 시간 장악을 하고 있대. 그 어떤 이점을 가지고. 그럼 얘네는 이미 어때요? 생산량이 늘어서 평균 생산 비용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겠죠. 뭔지 아시겠죠? 이건 계속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화 하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얘네는 가격을 완전 바닥까지 다운시켰다고요. 이미. 이해되시죠? 시장에서 이게 예를 들어 100원에 팔려요. 재화 하나가. 중국은 이게 가능해요. 왜? 이미 독점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생산량을 많이 해가지고 이미 이걸 빡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됐죠? 이런 상황이에요. 중국이. 그런데 자, 실제 중국이 특정 산업 수출을 이거라고 쳐요. 오랜 시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보다 낮은 인건비로 잠재적으로는 평균 생산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거 보세요. 얘네는 이미 다 떨어뜨린 게 100원이에요. 이미 다 떨어뜨린 게. 그죠? 그런데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워낙 싸요. 그래서 이 똑같은 재화, A 재화라고 칩시다. A 재화 하나를 생산하는데 50원이에요. 50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가 훨씬 뭐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쵸? 그치만 자, 여기까지 지금 이래. 그래서 얘네가 나중으로 보자면 당연히 유리한데, 중국보다 같은 산업에 있어서. 그런데 보세요. 잠재적으로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생산 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서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 생산 비용이, 자 얘들아, 생산 비용 여기 봐. 쌤, 얘네는 50원이고 얘네는 100원이라며. 근데 얘네는 이 50원을 맞추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할 거 아니야. 이게 없으니까. 베트남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애들이니까 이제 같은 산업이 거의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데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초기 이걸 세팅을 자기가 다 혼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봐. 여기에서 초기 세팅을 하려면 얘가 처음에 했던 이만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얘가 초기 설정 비용, 그러니까 어떤 고정 비용을 투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거 봐봐. 자, 니네가 베트남이야. 중국보다 우리가 이거 경쟁력이 있는데? 핵 얼마나 하겠는데? 오케이. 야, 그러면 이거 얼마 들어? 어마무시하게 들어? 오케이, 할게. 는 아니죠.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 A를 만들 때 누가 사줄까? 누가 사줄까? 궁극적인 건 수요예요. 수요가 있니 우리는? 얘네는 쪽수라도 많았죠. 그리고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다 어떻게든 저떻게든 돼 있는 상태라고요. 게임 셋이라고. 얘는 이미 만점 많은 애라고, 수능으로 말하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나 1등급 될 수 있을까 하는 애고요. 근데 얘 점수가 뭐예요 지금? 50점대예요. 그럼 얘 제일 중요한 게 뭐겠냐고요. 그래 나는 내가 더 얘보다 젊고 똑똑하니까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의지라고요. 얼만큼을 할 거냐. 이게 바로 수요잖아요. 수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당 단가는 싸요. 생산 단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마무시하게 뭐 진짜 몇백억 들어가지고 했다고 칩시다. 수요가 없다고 해. 아무도 나한테 주문을 안 해. 그럼 나 어떻게 되겠니?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진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당장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 이거 볼게요. 그렇게 진출하지 못한다.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무역 나라 간의 거니까요.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베트남의 국내 시장에서 해당 산업으로의 시장 진출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러겠죠. 아니, 이게 뭐 말이냐면 여기 봐. A는 필요하잖아요. A는. 근데 A가 베트남에서 50원이면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진작에 얘네가 이걸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라 간의 무역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쟤네가 만들려고 그러면 50원인데 사실은 이 초기 설정 비용을 더하면 뭐 한 250원이 넘는 금액이 되겠죠. 훨씬 더 큰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사오면 100원이라니까. 중국 거 수입하면.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사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걸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큰 돈이 들어가고 수요 예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애들, 캄보디아 이런 애들이 중국에 지금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중국은 그래서 지금 인해 전술을 밀고 있는 거죠. 얘네가 지금. 그랬을 것이다. 이처럼 외부 규모의 경제는 시장에 먼저 진입한 국가에만 이익을 안겨주는 측면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이죠. 다른 애들 입장에서 보면 단점이고. 이해되셨나요? 결국 지문은 요 두 개만 정리하면 되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말로만. 자, 봐봐. 뭘 얘기했다고요? 전문가 의견을 얘기하면서 뭐에 대해서? 무역에 대한 뭐를? 이론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일단 기본적인 게 뭐래요? 절대 우위론. 이거 누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나라별 무역에 있어서는 뭐가 더? 비교 우위론이 더 차지하는 양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비교 우위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얘들아, 당연히 문제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는 나오겠죠. 물론 다 나의 전반적인 정기상의 특징 이런 거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내용 문제랑 당연히 이거 나오겠죠. 왜? 2문단, 3문단 두 개나 줬잖아요. 당연히 이거 나올 거고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페르세르의 이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에 들어가서는 요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하고 뭐를? 폴 크루그먼의 신무역론을 비교대조하고 있고요. 맞아? 그래서 이 셋 중에는 비교 우위가 난지 모르겠으나 이 비교 우위보다 뭐가? 신무역론이 짱이긴 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폴이 말하는 신무역론은 비교 우위론과는 달리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 생산 비용은 감소한다라는 거였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래? 그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내부 경제의 규모와 외부 경제의 규모로 볼 수 있는데, 내부 경제 같은 경우는 초기 고정 비용이 높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하게 돼? 이거를 까줄 수 있게 되잖아. 그래서 얘가 낮아지는 거야 라고 원인을 여기다 갖다 봤고, 외부 규모의 경제는 같은 산업이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서로 공유되는 게 많아서 이런 이점 때문에 생산량이 늘수록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거라고, 각각의 원인. 그러면 이게 나오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내부 경제에는 당연히 뭐가 있으니까? 수요가 한정적이니까 이걸 더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단점이 있죠. 뭐? 잠금 효과 같은 게 있어서 먼저 진입한 국가들이 유리할 뿐 나중에 진입하려는 애들은 상당히 급게 격이 높다라는 것까지였어요.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 자, 4번. 가나를 읽고 맞는 거 찾으래. 자, 공통점. 무역의 발생에 대한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뭔데요? 기존 이론의 한계를 뭐예요? 봐봐 얘들아. 나의 하나 비교 우위로는 찾았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비교 우위로는 짠짠짠이다. 같은 산업에 속하면서도 차별화된 상품들 간에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다좀 이런 얘기잖아. 폴 크루그먼은 비교 우위론에서 벗어나 신무역론을 정립해서 그 밑에 줄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라는 얘기는 이 신무역론이 비교 우위론의 단점을 극복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한계를 극복했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죠. 니은 가와 달리 나는 여러 학자들의 상반된 견해 뭐라는 거야. 상반된 견해 안 나왔어. 여러 학자 얘기도 없어. 디귿 나와 달리 가는 이해를 돕기 위해 현실에서의 실제 사례. 얘들아, 실제 사례는 어디서 들었어? 가야 나야? 나잖아. 나 중국, 베트남 이런 게 실제 사례잖아. 나잖아. 가에서는 그냥 A국에서는 신발 한 켤레를 뭐 신발 옷 두 벌을 이렇게 그냥 예를 들었잖아. 가상의 예를 든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바뀌었죠. 가와 달리 나는 이렇게 했으면 맞았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지? 이거에 대한 이해로 접수하지 않은 건 1번. 폴에 따르면 같은 산업 내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것은 내부 규모의 경제에 기인하는 거다. 맞아요? 같은 산업 내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건 뭐 때문이래요? 내부 경제 이거 뭐 모르는 거요? 거기 첫 번째 나의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폴 그룹으로 비교 우위론에서 벗어나 신무역론을 정립하며 하나의 개별 기업에서 생산이 증가할수록 평균이 가는 내부 우위론 어쩌고저쩌고 이런 설명을 했다. 이 비교 우위론은 뭐 고정비용 크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 첫 번째 문단에서 그러니까 같은 산업 내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건 뭐 때문이다? 내부 경제의 규모 때문이다. 맞지요? 2번.
특정 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의 종류가 많아지죠. 많아질수록 개별 국가의 평균 생산 비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져요? 얘들아, 이건 그냥 이거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얘는 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특정 산업에서, 그러니까 분필이에요. 분필의 세계 시장에서 차별화된 상품이 많아요. 그냥 그 A 나라, B 나라에서 다 아까 그 분필 A, B, C, D 회사에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요. 그럴수록 개별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변화 없어요. 얘가 올라갈수록 얘는 올라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요. 요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걸로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평균 생산 비용이 낮아진다?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신무역론에 의하면 이라는 설명이어야 하잖아요. 2번이 틀렸죠? 3번 특정 국가에서 지속되는 잠금 효과는 이거 뭔지 알죠? 어디? 이거요. 외부 규모의 경제에서 잠금 효과는 세계 시장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 비중을 점점 높이겠죠. 잠금 효과니까 딴 애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딴 애들이 못 들어오니까 계속 예를 들어 중국이라면 계속 그 플라스틱을 중국 것만 쓰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당연히. 4번 리카도에 따르면 모든 상품에 대한 절대 우위에 있는 국가가 노동 생산성의 차이로 인해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비교 우위론이잖아요. 리카도에. 5번 해피세리에 따르면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는 뭘 해야 돼요? 자본 집약.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 집약. 당연하고요. 6번 자, X는 하루에 옷 4벌을 생산하거나 감자 8개. 자, 얘를요 표로 한번 보면요 X가 옷하고 감자, Y가 옷하고 감자 4개, 8개. 얘는 2개, 6개. 누가 더 비교 우위에 있어요? 감자도 누가 더 많이 해요? 똑같은 생산량, 노동량을 들였을 때 얘가 높죠? 얘도 옷도 똑같은 노동량으로 얘 2개 만들 때 얘는 4개를 만들어요. 얘가 훨씬 뭐가 높아요? 이게 높죠? 그래서 X가 뭐예요? 절대 얘네들의 관계에서는 뭐 하는 X가 절대 우위에 있죠. 둘 다에 옷이나 감자 둘 다에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또 이제 표로 한번 이렇게 해보면요. 옷 하나를 만들 때 감자 하나를 생산할 때 X국에서는 몇 개를 만든대요? 감자 똑같은 거예요. 감자 2개를 만들고 얘는 감자 3개를 만들고 그 다음 얘는 감자를 할 때 옷은 얘는 어때요? 2분의 1이죠. 얘는 3분의 1이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X는 뭐를 생산하는 게 유리해요? 옷을 생산하는 게 유리하죠. 몇 대 몇의 비율로? 1대 2의 비율로. Y는 감자를 생산하는 게 유리하죠. 몇 대? 1대 3의 비율로. 맞습니까? 자, 요것만 잡았으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얘들아, 요거 하나를 잡았든 요거를 잡았든 하나만 알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2개로 써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잡았나요? 1번 X는 옷 대신에 노동 생산량이 더 뛰어난 감자를 해요. X는 옷이 훨씬 저긴데요. 더 뛰어난데요. 감자보다. 그러니까 X는 옷을 선택하겠죠. 2번 Y는 X보다 기회비용이 더 높은 감자를 Y가 X보다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Y의 감자가 X보다 기회비용이 높다고요? 얘는 뭐 선택해야 된다고? Y는 감자 해야 된다 그랬잖아. 얘는 감자 할 때 제일 유리하거든요. 기회비용 X의 감자는 어때요? 더 낫잖아요. X는 옷을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요. 맞아? 이 문제 잘 봐야 돼. 이 지문이 말이 꼬여 있잖아. X는 이거 봐봐. 그냥 기회비용이 높은 감자를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X보다잖아요. X보다는 어때? Y의 감자가 X보다는 기회비용이 낮잖아요. 높은 게 아니라. 알겠니? 그래서 Y는 X보다 기회비용이 더 낮은 감자를 택해서 하루 종일 생산을 하겠죠. 그렇게 가야 맞죠. 3번 옷 한 벌에 대한 기회비용은 X의 경우는 감자 몇 상자에 해당한다고요? 여기잖아. X는 옷에 대해서 감자 2상자잖아요. 2상자. Y는
세 상자고. 이제 바뀌었죠? 4번. 특화 생산한 후에 특화 생산은 뭐예요? X는 옷을 생산하고 Y는 감자를 생산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옷 한 벌당 감자 2.5상자의 교환 비율로 거래를 한다면 거래 전보다 X에게는 야 X는 뭘로 거래했어요 지금? 옷 하나에 감자 2개로 했었잖아요. 얘는 옷 하나에 감자 3개. 근데 X 입장에서 2.5로 한다 그러면 어때요? 본문에도 그랬죠. 적절히 교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랬었죠. 근데 얘도 1.2 얘는 그러니까 옷 하나에 감자 2개면 해도 되는데 2.5래요. 땡큐한 거죠. 그럼 땡큐한 거죠. 2.5상자의 교환 비율로 거래하면 거래 전보다 X한테는 당연히 이익이죠. 0.5만큼 이익이죠. 5번. 그래서 답이고요. 4번. 5번. 특화 생산한 후 X가 감자 한 상자당 옷 한 벌에 교환 비율로 거래하고자 요청을 한대요. 그럼 A는 어떨까요? 자, 특화 생산을 한다는 얘기는 자, 각자 얘는 옷, 얘는 감자예요. 이랬을 때 X가 감자 한 상자에 옷 한 벌을 달라고 그랬어요. 감자 하나에 옷 하나. 그러면 얘 입장에서 Y 입장에서는요. 미친 거니? 미친 거니? 우리는 훨씬 이걸 싸게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왜 너 그런 짓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X가 이렇게 한다면 Y는 오케이 하죠. X가 그러죠. X가 미친 거니?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진 않죠. X가 감자 한 상자에 옷 한 벌을 교환하자. 이건 뭐 Y를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Y는 당연히 땡큐하죠. 그래 좋아 이렇게 하겠죠. 자, 4번 이고요. 얘들아 잠깐만 친구 읽고 있으면 나 화장실